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7강 기후위기와 먹거리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민국 강사님은 현재 기후행동 기업 네트워크 이사, 광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전 광주혁신추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아까 PC 소리를 키웠더니 마이크를 좀 줄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소개받은 정민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선생님들 간단하게 안내받기로는 지금 기후 관련한 여러 강의를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교수님도 들리십니까? 예. 제가 기후위기 전반이나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이쪽 강의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다 들으셨다고 해서 음식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 안배가 잘 되면 어디 있지도 않게 제가 여러 가지 세계의 자연악기들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악기를 이용해서 지구산업 음악동화 제가 동화 구현을 하면서 연주하는 그런 시간까지 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기후변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공부하셨을 것 같고요. 이거는 2016년에 세계에 있었던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간단하게 여러분은 아직도 기후변화가 북극의 동물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뉴질랜드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피해 역시 1,300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Still within our power to decide whether it's a real one or whether it's a lot. 재앙과 같은 기상이면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고통받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나와 당신의 아이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정상들 앞에서 야단을 치고 What we talk 있습니다.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t the risk of setting up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Do not include tipping points, multiple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제가 환경운동을 25년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소녀의 정말 온몸으로 절규하는 기후 위기에 빨리 대처하지 않는 어른들한테 절규하는 영상을 더 긴 내용을 풀로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방금 툰베리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 피드백 루프를 초래할 일까지 하고,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요 손바닥이 만약에 기후 위기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힘과 속도로 기후 위기를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같은 오염을 시켰는데 이게 떨어지겠죠. 그 지점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 피드백 루프는 어떤 악순환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더 커다란 악순환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5도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고작 50%인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에 이런 게 있어요. 곳곳에 생겨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자, 그린란드인데 원래는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속에 함께 얼어있던 탄소와 메탄가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이상한 전기 전기 들고 있던 메탄가스가 시베리아 폭포에서 배출되고 있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여기서 나온 온실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현상인데 과학자들이 지적했던 지구 온난화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얼마 남았다 했을 때는 이런 현상들까지는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극이나 북극에 얼마나 많은 메탄가스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묻혀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빨리 지구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19년도에 지구를 구하는 데 남은 탄소, 더 이상 배출이 안 되는 탄소가 이 비큼만큼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90%까지 다 쳐버리고 딱 10%, 9%에 더 이상 배출할 수 없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왜 10년이라고 하냐면요. 1년간 배출하는 양을 대략 계산하면 425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년이 남았다고 하면 곱하기 10을 하니까 4,200톤이 되죠. 이건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남은 시간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 사이트에 가면 매일같이 시간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날짜로 7년 9개월 12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자식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아닙니다. 고작 7년 9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보고가 최근에 나옵니다. 이게 2021년 8월 9일 날 뉴스에 나오고요. 방금 말했던 7년 9개월 남았다고 했을 때는 마지노선의 시작점을 이걸로 봤습니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 시점이 10년 앞서져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8월 9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또 내일 지금 지구가 1.5도까지만 막아야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가서 안 되는데 1.1도까지 지금 올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 그럼 아직 0.4도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방금 앞서 봤던 7년 9개월 남은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 당장 내일 갑자기 0.4도가 올라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앞당겨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여기까지는 앞서 공부하신 것에서 중복됐을 수도 있고 이제 저의 관점에서 좀 시각적인 한번 짚어봤고 저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모범적으로 활동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저희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석유기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지구 수를 따지더니 미국인처럼 살면 무려 5개의 지구가 필요하고 독일은 3개, 일본 2.8개, 세계 평균은 1.7개였어요. 제가 그 고민을 처음 했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면 2.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인처럼 살면 무려 3.5개입니다. 2.3개에서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많이 지구의 자원을 갉아먹고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는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구를 해결치고 있는 것인지 저하고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무렵에 KBS 환경 스페셜에서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아가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영국에 있는 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저처럼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3개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개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한 개가 나오지?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그때 당시 0.7개가 나왔어요. 내가 인도 사람보다 더 소비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지금 자연광 70만 원. 이 두 가지가 지구를 덥지 않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생활하는데도 지구가 한 개나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에 집이 16%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에서 30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태양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데 고민을 저는 전혀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냥 나는 채식하고 자가용 안 타고 다니는 것으로 충분히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대해 집과 에너지 자리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프로그램을 계기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가 쓰는 전기를 더러운 석탄 화력발 전소에 만들 것이다. 국내 최대 미세 먼지 배출을 우리나라 60여 개는 점점 가동 줄여가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10일 오후 2시 26분 후쿠시마의 체결된 대세시 독일군 대지진 발생.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비. 지금 저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 방사능 계속 삐폭되고 있죠. 심지어는 로봇 방사능 그 측정하러 들어간 무인 로봇조차도 고장이 나니다. 너무나 강력한 방사능입니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거기 투입된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쳐 발라가지고 완벽하게 아니겠거든요. 완전히 막았는데 아예 일본은 속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염수가 이걸 겪겠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자기들이 알프스라고 하는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배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BS 지식채널에서 방송했던 행복한 불편 전기가 내게 오기까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편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카리나 연주를 자막을 잘 보시면서 연주를 감상해 주시면
또한 30억 원 모셔서 제가 직접 설계를 한 집을 광주에 있는 7동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1층이 12평이고요. 2층이 12평입니다. 현관이 2층, 딱 25평입니다. 제가 이 집을 짓기 전에 7동에 있는 37평짜리 1층에 있는 아파트,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딱 그거 팔 돈 그대로 다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돈 더 이상 들지 않고 지금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일반적인 단열 집에 비해서 스티로포를 13cm를 더 두껍게 해서 모든 벽면을 다시 한번 땄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은 냉장고처럼 완벽하게密閉가 되는 3중 창호를 썼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6kW, 앞에 처마에 2kW, 그 다음에 이거는 따뜻한 물을 해주는 태양광 온수기,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태양광 전기를 만들고 여기서는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태양광 오픈.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재생 에너지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풍력도 하고 싶었는데 풍력을 설치를 하려면 주변 20m가 이내에 있는 모든 집에다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도시에서는 불가능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그 세미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아마 공부를 하셨으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 중에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아마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패시브 하우스로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었어요. 패시브 하우스는 쉽게 말하면 보온병처럼 아무런 틈도 없이 집을 꽁꽁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건축비가 제가 이 집을 지은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목조주택 그냥 좀 괜찮게 짓는다면 평당 500에서 550 갔었습니다. 그런데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려면 최소한 850, 900이었어요, 평당.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미, 그냥 패시브 하우스 약간 비슷하게 하자 해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서 저는 평당 500 정도, 오히려 목조주택보다도 더 좀 더 싸게 집을 지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국 패시브 협회에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저희 집은 계획이 이렇게 짓고 가스도 쓰지 않고 석유 화목보일러 전혀 쓰지 않고 100% 전기로만 내가 만든 전기로만 쓰겠다 했더니 적어도 태양광은 이것보다 2배는 돼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지금 성적. 자, 제가 4인 가족인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전기를 추가된단말을 제가 만든 태양광을 자립하고도 4년 동안 13,000kW 전기가 오히려 남았습니다. 저거를 한 잔에 팔 수도 있는데요. 한 잔에 팔게 되면 지금 돈으로 거의 한 150에서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은 우리나라 4인 가족이 한 달 평균 350kW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3년 쓸 전력을 세이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석탄 화력 발전소하고 대비를 해봤더니 해마다 2.8톤의 이산화탄소를 저희 집이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남는 태양광 전기는 이걸 매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7.8kg씩 이산화탄소를 저희 집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배출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자가용을 안 탄다고 그러죠. 제가 평균적으로 타는 버스의 거리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0.4kg 나옵니다. 일주일 평균. 그리고 채식을 생산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 1.6kg. 이제 물론 제가 뭔가 물건을 사는 것은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약 1.5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7.8 빼기 1.5. 저는 매일 6.3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고 그거는 소나무 약 348그루를 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집을 지을 때 나무를 큰 나무는 아니지만 1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잔뜩 흡수하려면 몇십 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소나무가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때 30년생으로 보는데요. 그 기준 348그루를 심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에너지 플러스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광주에서 환경단체에서 모집하는 걸 투어를 해가지고 10만원 상금을 줬는데 거기서 제가 이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버스를 타지 않고 자가용을 탔다면 저희 집에서 7.8kg를 감축하는 대신에 자가용으로 인해서 하루에 5.9kg를 배출하겠죠. 자가용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그래서 매일 1.9kg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도 플러스가 됐어요, 저는.
근데 제가 버스는 그대로 타는 걸 유지를 하고 만약에 점심 때 불고기 백반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 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어기고 불고기 백반을 먹다가 자, 이거는 환경부에서 2010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서 채식은 제일 있는 콩나물 백반입니다. 0.54kg. 한 끼 식사에 삼겹살, 프라이드 치킨, 햄버거, 불고기 백반이 그냥 먹죠. 무려 7.7kg 한 끼.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자료에 보면 제일 많은 거는 한국인이 먹는 음식 중에 같은 1인분을 했을 때 설렁탕이 있습니다. 설렁탕은 10kg이 나옵니다. 1인분.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불고기 백반을 먹었다. 그럼 이제 7.8kg 줄였다가 오히려 8.7kg이 늘어버려요. 그러면 매일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0.9kg 배출하는 것이 되거든요. 자,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책이 있죠. 세계 22개국 190명의 연구자와 전문가이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가를 솔루션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에미션 활동가 양성과정을 밟고 계시니까 이 책 반드시 읽어보시고 추천드립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자책으로 구입을 하면 좀 싼데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 책의 장점은 제가 지금까지 수백 권의 환경 관련 서적을 봤습니다만 명확하게 수치로 계산해요. 그래서 태양광을 지금 전 세계가 태양광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각국이 노력을 해서 2050년까지 태양광을 지금보다 40% 50% 대략 추정을 했어요. 이렇게 설치했을 때 총 얼마의 이산화탄소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거를 각 솔루션마다 다 지시를 해요. 거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고 1위가 풍력입니다. 147기가톤 2위가 태양광 119기가톤 자, 3위가 음식과 관련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가 94기가톤 채식 규제 실사가 91기가톤 자, 기가톤의 단위가 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이따가 그거를 화력발전소 환산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시켰을 때 2050년까지 94기가톤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채식 위주의 식사는 저는 완전히 채식밖에 안 해요. 아예 고기나 뭐 달걀, 우유, 생선도 안 먹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달걀이나 우유는 매일의 식사에 포함을 하고 고기 종류는 가끔 먹는 것을 허용하는 완전 채식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외한 것들은 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정부에서, 업체에서, 민간에서. 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사와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는 오히려 돈을 버는 거죠. 네. 채식 위주의 식사는 병원 다닐 도 별로 없고 더 장수하고 적다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자꾸 해라고 하면 회원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고기를 먹는데 귀찮게 하는 예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심각할지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거는 나의 취향이지 그걸 먹고 뭐 그게 무슨 기후와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이제 수많은 과학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IPCC라고 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채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채식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채식 위주 식사를 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반인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때 가장 효과가 빠른 세 가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요. 자, 주 2회 이상 자가용 대신 교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25km가 나오죠. 25km는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신문기사에 나오는 것이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주행을 하면 무려 4.8km. 근데 버스를 타면 0.39가 되는 지하철은 0.6km.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자가용이 생업적인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주 2회 쭉 하면 1년에 소나무 70% 씹는 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깐나 내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으로 잡고.
그러니까 한 가족 4인이면 소나무 280그루. 자, 그 다음 1인 1위 태양전지 설치하기 또는 햇빛발전 활동조합 가입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환경대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대가 변환적 태양광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북구청, 광주 북구청에서 공무원들도 있고 뭐 마을 공동체 만드는 분들 대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똑같이 강의했는데요. 제가 북구청에다가 당장 실천하라고 보내주셨어요. 북구청에 태양광이 없거든요. 광주에 북구청에 근무에 태양광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옥상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주차장에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각 몇 층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5층이라고 하고 5층에 각각 사무실마다 남쪽으로 창이 나게 있어요. 그 창마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일단 광주시의 북구에서 먼저 보고를 보고 제가 이제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는 나주시에 여기 뭐 교육관계자가 계시면 우리 학교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라도 전체도 달고 각 방마다 달아요. 그러면 그래서 학교에 아직까지 제가 전국적으로 학교가 그런 데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학교에서 각 교실마다 이걸 한 장씩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자체하고. 그러면 혼자 다니려고 하면 한 70만 원 드는데 7만 원 정도는 돼요. 그러면 한 학급에 20명 학생이 7만 원 그거 일도 아니죠. 그거 걷어가지고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이거 한 장이 무려 소나무 48그루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무 그렇게 피지 말으라고 하면서 이거 태양광 조그만 거 한 장에 48그루 나와요. 그럼 각 학급마다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와, 우리 학교는 전 학급이 다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론 형성되고, 야, 저거 교육받도 좋고 좋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옥상에도 학교 옥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광주시 혁신위원회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자문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왜 학교에서 태양광을 안 하느냐. 태양광 설치하기 최적의 장소가 학교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학교는 앞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 앞에 건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면 직방으로 들어오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옥상을 놀리느냐 그랬더니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빼잖아요. 광주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건물을 다 보냈다는 학교 태양광 설치하면 돈 지원해 주니까 설치해라. 한 군데도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부산 아니에요. 교장, 교관, 부산. 그거 설치하면 뭐 괜히 막 관리하느라고 성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이제 각 지자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냥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학교, 관공서, 100% 태양광 설치.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아, 불나보세요. 이 지금 지구라면 막 불나고 있어요, 한쪽에서.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각하다고. 7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걸 모릅니다. 지금 매일 자가 한번 타고 한번 채식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휘천이 모였을 때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정말 역할이 우리 코로나 대응하듯이 매일매일 보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과학자도 그렇게 해요.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완전 전시체제를 했듯이 기후위기에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답을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주에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채식하자. 올라와서 검토 중에 절반은 채식하자예요. 한 끼만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채식했어. 근데 점심 때 고기 묵다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예 하루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아예 채식만 하지 못하니까 육류를 절반만 줄여요. 절반만 줄이는 효과가 이따가 제가 중국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거는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인간이 기용하는 모든 탈 것입니다. 기차, 비행기, 배, 트럭 뭐 할 것 없이. 그 전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13.5%를 차지하는데 축산업이 무려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절반을 줄여주면 1년에 소나무 95그루를 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말할 것 중 제일 크죠? 가장 돈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당 최소 1.4톤 30년생 소나무 210 한 사람. 이거 우리 국민 전체 5천만 원 계산해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저의 10년 전에 국민을 축으로 해서 일반인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건강식 축사의 탄소 발전. 자, 먼저 2008년도에 KBS 환경 스페셜에서 방송한다 있는 탄소 발자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2분 정도로 자막을 편집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라는 것을 드립니다.
독일의 1년 풍속 발자국은 4억 9천만 톤입니다. 세계가 각국이지만 상당히 지구가 2개라도 부족한 지구입니다. 우리는 이 풍속 발자국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종이컵 11g밖에 안 됩니다. 아까 자동차 하루 타면 4.8kg이죠. 4,800g인데 11g. 그래서 이런 작은 시초도 중요합니다만 정작 큰 것은 안 보고 그런 것에는 작은 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일종의 그린 와싱이라고 할까. 녹색을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냥 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또 작은 거 하나 한다라고 하면 희생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부터 실천해야죠. 그냥 작은 거로부터 실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고 종이컵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320칼로리의 음식이 있는데 채식은 0.18kg. 자, 그램으로 환산하면 180g이죠. 종이컵 12g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170g은 4,390g. 자, 이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소나무 한 그루가 10일이면 채식을 됩니다. 그런데 소고기는 24그루가 10일 동안 일을 해야 없앨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배출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아반떼 승용차 정도입니다. 60은 4,758km를 1년 동안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책에서 달걀과 우유를 포함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절반이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전 세계 최소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달걀과 우유까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을 하면 87%를 줄이고요. 여기에 유기농을 하면 93%. 저의 가족들은 다 이 사이에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별 탄소 발전입니다. 자, 여기에 렌즈콩 1kg당 0.9kg, 토마토 1.1, 우유 1.9, 마른 콩 2.0, 두부 2.0, 브로콜리 2.0, 요거트 2.1, 견과류 2.3, 땅콩버터 2.5, 쌀 2.7, 감자 2.1, 계란 4.8, 참치 통조림 6.1, 치킨 6.5, 칠면조 10.9, 연어 11.1, 돼지고기 12.1, 치즈 13.1, 소고기 27.1, 양고기 39.1. 이거는 이제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고기와 소고기의 수위가 바뀌기도 합니다만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KBS 9시 뉴스에서 최근에 이 음식 탄소 발전을 방송을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전 이해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의 수컷 이 뉴스. 기본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는지 홍영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학생 현재로치 배우씨가 먹는 고기는 생산 과정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까?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BBC 방송이 개발한 기후변화 식품 계산기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닭고기 75g씩 일주일에 한 번, 1년이면 온실가스를 100kg 넘게 배출합니다. 자, 75g.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고기 75g만 먹고 더 이상 안 먹는 분 있을까요? 굉장히 작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환산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kg이나 1년에 탄소 발전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닭고기 2kg에 이산화탄소가 6.9kg입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을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닭고기를 1년에 15.7kg 먹고 있습니다. 1년간 조사되는 닭이 약 11억 마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고기는 그대로 먹고 오로지 닭고기만 식탁에서 제어했다. 그러면 자가용 292만 대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없애고 것 같습니다. 운행을 않고 그냥 그대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니까 멈춰 해버린 거죠. 이건 돼지고기. 을 포함해 배우씨가 매일 먹는 돼지고기 승용차 2,700km를 운행한 정도에 해당하고. 자, 이 대학생이 돼지고기 종류를 매일같이 먹는다고 했죠. 656kg입니다. 닭고기의 6배, 6.5배죠. 자, 이것도 아까 그걸로 봤더니 1kg, 한 12.1kg 이상탄소를 배출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면 881만 자가용을 없앴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는데도 돼지고기 키사는 매일 먹는 돼지고기와 배출량이 비슷합니다. 제오씨가 자주 먹는 축산식품 5가지를 합치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약 1.8톤, 4인 가족이 7.2톤 정도를 배출하는 편인데 승용차 3만 km, 보통 가정이 3년 넘게 난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안 먹습니다. 식품 1kg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환산해보면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식물성 제품들을 훌쩍 뛰어넘고 우유에서 나온 치즈나 양고기는 압도적으로 올라가는데 소고기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일 곡식 중에 곡식가스가 낮은 거 주목해 보시죠. 밀입니다. 쌀의 밀 거의 3배 이상 더 낮죠. 그 이유가 뭘까요? 쌀은 물에 침수시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축산업이거든요. 그 다음 뭐 공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사이 정도의 벼농사가 나가지고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벼농사에서 메탄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혹시 태평농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제품이 다 있는 농법이에요. 그 농법은 김매기 같은 거 안 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냥 덮어 피복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쌀 농사를 지었을 때 제가 그 방송에서 수년 전에 봤는데 뿌리가 일반 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에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메탄 발생이 좋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농법, 아까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전통적인 농법을 되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동의보감에서 꼭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와 밀 같은 종류의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보리는 뱀에 큰 대자, 밀은 소매, 작은 소자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극찬을 해놨어요. 어떻게 극찬입니까? 보리는 사계절의 기운을 머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늦가을에 파종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 늦봄이나 초여름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천적으로 농약을 거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추운 계절을 이겨내고 겨울에 황량한 들판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되는 역할까지 하죠. 그런데 그게 생명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제가 식품 영양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최근에 수료를 하고 좋은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거 들어보셨죠? 현미하고 통밀가루, 현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통보리, 보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 영양을 비교해보면요. 보리하고 밀은 비슷해요. 그런데 현미보다도요, 밀이나 보리가 영양가가 어떤 건 5배였어요. 섬유질도 훨씬 더 많이 먹고요. 그래서 현미보다도 오히려 통밀이나 통보리 이런 음식들을 개발해서 먹으면 건강에 좋고 지구에도 좋은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땅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죠. 여기서 땅콩이 나와 있지만 아몬드랄지, 호두랄지, 자시랄지 이런 거는 왜 좋겠습니까?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거기서 열매까지 내어주고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중요한 단백질이나 지방 공급원으로 좋은 미네랄 공급원도 아주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로도 충분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데 왜 지구를 파괴시키고 건강 수명을 축소시키는 고기 쪽에 집중을 해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올해 초에 나오고 정말 세상이 바뀌는 느꼈구나. 제가 최초에 채식 관련해서 TV에 출연했던 적이 2000년.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MBC 저녁에 6시 정도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녁 6시. 멘트,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고기나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이런 거 드셨습니까?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그런데 여기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살며시 권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화면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저는 광주에 사니까 서울까지 올라가서 피켓 들고 그 환경을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된다. 그때는 그런 6명이서 이렇게 광화문 한복판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우스갯처럼 다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KBS 9시 메인 뉴스로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식사는 더 이상 취향입니다. 아니에요. 자, 아까 18%, 그 다음에 교통이 13.5%라고 했었죠. 이거는 2006년도에 UN 식량농업부에서 나왔어요.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채식운동을 해왔지만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UN에서 이런 자료를 왜 필요하나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 저희도 산업이 16%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 전환 해야 된다고 하는데 13%가 안 돼요. 농업 10%, 아까 말했던 주택들 있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에너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로 이제 차도 교통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니까 전기 수요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건 이쪽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계도 모든 것을 다 친환경 전기로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음식이 아주 양대축인 겁니다. 이쪽은 돈이 많이 들지만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크죠. 그럼 이쪽은 개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 아까 제가 메탄가스 이야기했죠.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은 농업, 산업, 동물과 인간의 배설물, 식량 생산과 소비로 인한 유기성 폐기물이 부대전을 가져갑니다. 벼농산물이 세계 메탄 총량의 9에서 19%.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플랜트로라고 합니다. 자, 쓰레기 매립지는 세계 메탄 총량의 19%. 최근 저기에 대한 해법은 이제 쓰레기 매립지 아래다가 가스관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메탄을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열병한 발전을 사용하죠. 근데 축산이 37%입니다. 자, 바로 어제 뉴스에 제가 방송에 보였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메탄 감축에 동참합니다. 이제 거기서 말하는 메탄은 공업 쪽에서 나오는 메탄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30% 줄이겠다고 세계 정상들이 다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만큼 메탄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산화탄소는 100년 기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메탄이 나왔어요.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산화탄소가 25배나 지구 온난화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산화탄소는 172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메탄은 10년이면 거의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전 세계가 메탄가스 배출 제로 하겠다. 그럼 10년이면 메탄이 사라져요. 이산화탄소보다 20년간 무려 72배나 강력한 온실가스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지구를 급히 시킬 수 있는 해법이죠. 그리고 그 해법의 최대
최첨단의 축산업입니다. 공장식 축산.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수백 년 동안 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배출된 거 어쩔 수 없죠. 물론 지금 탄소 포지 기술이 발전해나가고 하지만 상용화 되면 10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걸 뭐 포집해가지고 다시 에너지가 만든다든가 딱소리가 없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산화탄소는 그냥 계속 그냥 남아있는 수백이 그런데 일단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얻는 자, 이게 아까 유엔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가 축산합니다. 메탄가스는 37%, 그리고 아산화질소는 무려 이산화탄소 296배를 되는데 65%가 축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블랙 카본이 있습니다. 아마존 숲이 불타는 가장 큰 이유가 축산업 때문입니다. 이따 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새카만 연기입니다. 그거는 이산화탄소가 무려 680배. 메탄보다 더 크죠?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다행히도 연기는 불이 꺼지고 나면 한 10일이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계속해서 한풀이 나오고 있죠, 세계에. 계속해서. 680대가 되는 녀석이 계속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브렌트 순베리가 말했던 피드백 루트에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이 전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산불이 이렇게 그냥 계속 대규모로 날지는 캐논을 그로 인해서 얼마나 지구가 빨리 더워질지 계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 카본의 전 세계 배출량의 40%가 축산을 위한 불법 방화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축산업 나라는 미국과 브라질. 여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자, 소 한 마리는 1년 동안 트림과 방귀로 우리가 축산업과 이산화탄소 메탄을 이야기할 때 소를 기르기 위해 들어가는 온갖 사료나 그 다음에 난방이나 물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그걸 다 빼고요. 오로지 트림과 방귀로만 1년 동안 180kg의 메탄을 방출하는데 이거를 제가 자가용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6대 아반떼 소형차 1.6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 세계 자동차가 25대, 소가 15억 마리 환산을 해보면 자가용 24억 대가 1년간 배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소만 해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 한 300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국산 한우만 사람들이 먹는다면 값이 비싸서 자주 못 먹겠죠. 그래서 옛날에 70년대만 하더라도 고기 먹는다고 그러면 생일 때나 좀 잘 사는 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수입산이 거의 없었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지구도 좋고 건강에 좋다는 거죠. 자, 1인당 인구 소비량, 우리도 별로 안 먹는 거 같죠. 51.4기가 미국보다 물론 적어요. 하지만 아시아 인구 소비시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 1위. 그리고 생선류 섭취 세계 1위. 이거 두 개를 합치면요, 육류, 통틀어서 육류잖아요. 육류 소비량 세계 10위 안에 70년에 비해서 육류 섭취량이 거의 10배가 늘었어요. 자, 이건 돈으로는 어떠시겠어요? 이미 2009년에 일어납니다. 미국인들이 식물성 대 동물성 비율이 76대 28인데요. 우리는 80대 20이에요. 거의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는 7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생선 싫어합니다.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선류나 어패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동물성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축산 때문에 51%에 18%가 아니다. 51%가 축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게 2050년까지 저게 늘어날 겁니다. According to two environmental specialists at the World Bank, using the global scale for measuring greenhouse gases, concluded that animal agriculture was responsible for 51% 이것도 보수적인 of the loss of carbon sinks, restoration, and methane properly accounted for, which the U.S. 아까 봤던 18%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시켰어요. is responsible for 30% of the world's water consumption. Occupies up to 45% of the soil. Is responsible for 91% of the soil and ozone destruction. Is a leading cause of ocean gas emissions, habitat destruction, and species extinction. 자, 중국에서는요, 2016년에
강제로 전 국민 의료선을 절반 줄이겠다. 이런 걸 목표했어요. 세계 최대 비만국이 중국인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가별 의료소비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2030년까지 음료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절반으로 줄이면 하루에 40에서 75g만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루에 100g입니다. 현재 140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비슷한 거죠. 이걸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했을 때 무려 주경차 4억만 상상이 가십니까? 고기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 주경차가 4억만 대를 가져가는 효과가 됩니다. 자, 앞전에 소개했던 플랜 드론다운의 주요 솔루션을 이렇게 확산해봤습니다. 우리들 보통 재활용 잘하자고 하죠. 재활용은 6기가 씁니다. 재생지 활용이 1.9기가, 폐기물 에너지 3기가, 바이오 플라스틱 3.8, 최민화 3.1. 이거 재활용하는 거 다 합치면 10.9기가. 이거를 제가 석탄 화력발전소로 확산했더니 100년 동안 화력발전소에 저기가 계속해서 가동될 때 나오는 사람들 이걸 잘했을 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걷고 전기차 이용하고 했을 때 합치면 84.4kg. 이거 외에도 훨씬 더 크죠. 그 다음 아까 하나로 봤을 때는 1위였습니다만 풍력 발전이 세 가지가 있죠. 육상, 해상, 그리고 작은 규모. 이걸 세 개를 합쳤을 때는 3위였습니다. 159kg. 이거는 100년 동안 발전소 584개가 되거든요. 이건 6개였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풍력. 태양광. 태양광은 이렇게 세 개를 합쳤을 때 풍력보다 더 높죠. 이건 역시 화력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700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신대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축이죠. 단점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간인들이 다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알아볼 채식식단. 아까 90일, 음식수의 최소가 94. 그리고 이런 살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랬을 때 합치면 무려 339기가. 1280개의 사람입니다. 석탄화를 발전소 700개, 584개, 6개, 1280개. 자, 작년에 나온 모습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잡지 네이처지에 발표한 적입니다. 육류나 유제품, 세계 농경지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그거를 콩과 견과류를 육류 유제품 대신에 생산했을 때 남한 면적의 32배의 식생을 복원해서 이 사람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양이 2050년까지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332에서 547개, 100년 동안 1200개에서 2000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700개였습니다. 1200에서 2000개. 그러니까 플랜 드로다운보다 더 긍정적인 수치를 네이처지에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장식 축산과 코비드19 무슨 관계입니까? 자, 최근에 신종 바이러스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7년, 6년. 가장 큰 특징이 인간과 동물이 모두 변이합니다. 그 중에 75%는 야생 동물로 들이고요. 자, 전문가들이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스레 다시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잃게 되고 그러면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야생동물을 기생하는 바이러스들 역시 새로운 숙주를 찾아야 하는데 약 77억 명의 인류가 바이러스들의 불호적이 되는 겁니다. 죽는 현상이 것이죠. 두 번째, 육식을 즐겨 먹는 식물마다 감염병 회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 100여 종을 넘는 야생동물이 식용으로 판매되어 왔는데 종을 가리지 않고 먹는 식물한 탓에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사로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가축은 밀집된 공간에 가둬놓고 키우는 시스템이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게 되어듭니다. 좋은 인플루엔자가 대지를 거쳐서 거기 미스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사람한테 전염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종 변종 바이러스로 이제 출현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변이가 만들어질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따뜻해지고 고온화습한 환경이 늘어나게 될 경우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가 널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덴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등은 열대 지방만 있는 바이러스지만 현재 모기로는 독일 같은 추운 지역까지 확산됐다고 하죠.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체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바이러스가 열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따뜻한 바깥 기온에 적응한 경우 몸에 들어왔을 때 체온을 아무리 높여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점점 그런 질문이 늘어날 거라고 해요. 이번에는 식량비랑 물 부족과 굉장히 식사에 관계가 있어요.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2만 5천 명.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이래요. 1년이면 1,000만 명 이상 기하로 사망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이런 건 당장 없어져야 돼요. 애써 갖고 있는 식량을 차 연료로 쓴다니 많이 나죠. 자, 인간이 먹기 위해서 88%가 쓰이고 축사하는 비율이죠. 36%. 자, 이 자료는 제가 해마다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고요. 보통 35%에서 40% 왔다 갔다. 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위해서는 소한테 22사람이 먹을 수 있는 콩과 옥수수를 우리들한테 사르고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1인분의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22명의 식량을 빼는 거죠. 그럼 세계에는 식량이 부족하죠. 동물 사료 대신 사람한테 먹이면 20억 명이 먹을 수 있다고. 굶주린 사람은 10억 명이에요. 10억 명분이 남아요. 지금 곡식은 충분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한 접시에 사용되는 물, 그리고 세척할 때 드는 것만 생각하고 밀생산과 가공, 수송까지 기록은 총 200리터에 달합니다. 소고기 500g의 물 발자국은 무려 7,700리터, 피자 한 판은 1,260리터, 초콜릿 한 개에도 1,200리터의 물이 듭니다. 매일 마시는 우유와 커피 한 잔은 각각 255, 132리터, 달걀 하나에도 200리터에 가까운 물 발자국이 찍힙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소비되는 겁니다. 낮 12시 점심시간. 간단하게 햄버거로 해결하셨다고요? 하지만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무려 2,400리터. 샤워를 30번이나 할 수 있는 양이죠. 이런 이야기는 왜 학교에서 교육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치할 때 물 좀 아껴 쓰라고 하는 거, 그거 몇 리터나 하겠습니까? 그거 한 컵에 200ml. 커피 한 잔만 마셔도 140ml. 우리 세탁기 한 번 돌리면 한 100리터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은 140ml예요. 세탁기 한 번 돌리는 거. 고기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햄버거 2,400ml.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샤워 짧게 해라.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 실천하면서 아예 샤워를 드실 수 말하는데 이렇게 음식에서 어마어마한 물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여러 차원에서 탄소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물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도 서식의 식재가 좀 중요하다. 이런 진실을 왜 이야기할 수가 않았을까요? 전 세계 물의 사용이 가정이 3%밖에 안 돼요. 가정이 아무리 아껴봤자 3%의 물밖에 안 돼요. 자, 공장이 10%, 농산물이 37%, 축산물이 40%. 자, 우리나라의 국물 자원은 23%밖에 안 습니다. 사료를 제외하면 45%. 사료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나라의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물을 부족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1등 공신자입니다.
우리가 뭐 쓰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들은 물 많이 해가지고 곡식 생산해봤자 자기들이 사 먹지를 않으니까 자기 국민을 주든 말든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참 가난한 나라에 보물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똑같은 우리 물발전, 가상수 물발전 세계 5위의 가상수 수입 다른 나라들보다 다 퍼졌어요. 다른 나라 역시 다. 이 물 발자국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같은 고기라도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은 동일한 양의 닭고기에 필요한 물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의 물 발자국과 차 한 잔의 물 발자국은 10배나 차이가 나죠. 채식주의자 식단을 따라했을 경우 매일 2,00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식주의 식사를 따라하면 2,000리터 하루에 2,000리터 떠올려보세요. 2리터짜리 페트병 1,000병 매일 채식 식사를 한다면 그 많은 물을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 되겠습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 기독교식으로 말할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형제 중에 자기의 그 친척 형제 아닌 주변 사람과 형제 중에 가장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가장 가난하고 못 입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믿음의 실천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든다고 음식을 절제하는 건 다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지금까지 이런 너무나 낭비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식으로 따지면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면 이제 나의 양심의 소리가 좀 실천하자. 완전히는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고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했죠. 어폐를 줬죠, 세계. 그런데 그게 공장식으로 갔을 때 역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축산도 공장식 축산이었을 때 문제가 있겠지. 우리 뭐 옛날처럼 나와서 잔치할 때 한 번씩 돼지 잡아먹고 생일 때 먹고 그런 건 공장식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뭐든지 다 어마어마한 양의 공장식 잡아먹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숨쉬기 힘들어하는 바닷거북을 붙잡아 콧 속에 박힌 이물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바닷거북의 콧 속에서 나오는 물체는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들은 해류를 타고 모여 바다 곳곳에 쓰레기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바다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00만 톤. 자, 이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이 팍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림을 하시는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그분이 코에 박혀있는 빨대 그 부분에서 막 눈물이 났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운동이 일어났죠. 빨대 쓰지 말자.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일어난 일은 뭘까요? 이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스테인리스 빨대를 나올 수 있어요. 자, 플라스틱 빨대 한 개를 만들 때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스테인리스 빨대 한 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스테인리스가 큽니다. 과연 스테인리스 빨대 사가지고 플라스틱 빨대 내가 하루에 한 개 쓰는 것만큼 건전이라는 그런 이산화탄소 불배출시키려면 몇 년을 써야 할까요?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빨대를 안 써야 할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빨대를 썼습니다. 그냥 컵에 따라서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그린워싱을 하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플라스틱 빨대 채취는 거.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엉뚱한 데다가 또 이산화탄소를 낭비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뭐 스타벅스에서 선착순으로 다회용 컵을 주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거 타려고 주문한다고. 아니 집에 있는 그 많은 컵이 있는데 또 거기서 컵하고 다회용이니까 그거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우리 텀블러 아마 집에 몇 개 있는지 떠올려보시죠. 저만 부끄럽습니다. 집에 텀블러가 10개는 있을 겁니다. 가족들 다 아침. 그거 하나 평생 쓰면 될 거예요. 저거 예쁘네? 그것도 사고. 요즘에는 이제 막 행사도 줍니다. 어디 가면.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 쓰세요 하면서 줍니다. 여기저기. 그러면서 막 사요. 자, 종이컵을 차라리 쓰는 게 낫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종이컵을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면 한 500번 쓰는 종이컵 500번 써야 텀블러를 대신에 쓰면 조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쓸까요? 텀블러. 자, 그런 걸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1분당 트럭 한 대 불러요. 한반도 연례로의 태평양 바닥이 바다 쓰레기는 빨대가 몇 %일까요? 0.0. 그렇다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동물들을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쓰레기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오행물입니다. 몇 %? 40%. 이건 세계 평균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48%라고. 바다 쓰레기 48%가 오행물 그리고 스티로폼 떠있는 수준입니다. The UN reported that 3/4 of 부수 오행이 fully exported, are significantly depleted due to overfishing. Whereas over 28 280억이 넘는 animals 동물들이 died last year. 잡혔다. The way fishing is done today to feed the 먹으려고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무더기 tons 잡혔어요. of fish is primarily through massive fish nets. For every single pound fish caught, there's up to 5 pounds of untargeted species trapped, such as dolphins, whales, sea turtles, and sharks. If we were to imagine this same sort of practice happening on the African savanna, targeting gazelle, but in the process scooping up every single lion, giraffe, ostrich, and elephant, nobody would stand for it. Yet, this is what is happening in our oceans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Between 40 and 50 매일같이 each year are killed in fishing lines and fishing nets by fish. Then their fins might be cut off or not cut off, but they're caught initially as bycatch. 이런 것들이 부수 오행입니다. 자, 우리는 저런 동물들이 죽으면 좀 불쌍하다고 말할까요? 이 녀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고래 한 마리가 생애 주기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33톤입니다. 이런 역할을 나무 도대체 몇 프로가 할까요? 이런 무분별한 남획으로 물고기들이 사라져가면도 여전히 바다가 죽는 이유로 환경오염만을 들먹인다는 것이죠. 지구 대부분의 산호초들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뉴스를 들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산호들이 죽는 이유는 산호의 주 먹이 물고기의 배설물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1년 동안 2조 7천억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 속도로 남획이 지속된다면 불과 2048년이면 바다는 텅 비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것 같은 바다의 생물들이 인간의 산호를 이렇게 바닷속 생물이 줄어들면 탄소를 붙들어야 될 바다의 역할이 사라지고 환경오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의 대기엔 탄소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닷속 해초와 다시마 숲은 지상의 그 어떤 열대우림보다 20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전체의 94%를 저장하고 있죠. 만약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해조류들도 죽으면서 그중 1%의 이산화탄소만 지상으로 올라와도 무려 9,700만 대가 내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맞먹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얼마나 위대한 멍만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혹시 넷플릭스를 보실 수 있으면 시스피라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꼭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추격하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가 그나마 더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다 때문이다. 그래서 93%는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감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바다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여름에 우리나라가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막 다 난리 났어요. 다 죽는 거예요. 바닷물이 28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30도까지 올라가서 다 죽고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바다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더워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급격하게 태양광이나 모든 에너지들이 다 육지에 다 오로지 육지로 흡수할 수가 있다. 아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산불들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다의 최고의 장점은 산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다시마숲, 해조숲이 있다는 그 녀석들이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었는데
인간들이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다 부수어를 잡아버리는 통에 똥 오줌이 없어서 거름이 없어서 그래서 다 죽었다. 환경 오염 때문에 죽었다. 이런 놀라운 진실을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고 세계적으로 수산업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자기 임금 어떤 쿼터제를 준다고 해야 되는데 선진국들이 그걸 안 해요. 지금 이 시간 순간에 뭐 수백만 대의 그 어업선들이 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그물, 아까 잠깐 보셨는데 비행기 한 10대가 들어가는 크기의 그물을 양쪽에서 끌고 가는 거. 그러면서 또 어떤 트롤업이라고 해서 아예 포크레인으로 바닥 뚫듯이 그냥 싹 훑어가 버리는 그런 어업들을 해서 몽땅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쪽 완전히 사막이 됩니다. 자, 크릴 오일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메가3. 급속하게 지금 감염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세계 2위잖아요. 영국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크릴 플랑크톤은 자동차 3,500만 대 분량 이상 제거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름으로 먹겠다고 다 잡아요. 자, 오메가3가 제일 많이 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들기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서 오메가3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들기름입니다. 굳이 생선을 먹을 필요 없어요. 생선을 먹으면 물론 장점은 있어요. 고기에 비해서. 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은데 생선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3가 몸에서 변환된 DHA, EP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피를 묽게 해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생선을 가장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세계 1위를 다툽니다. 고혈압이 좋다라고 생선 먹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많이 생선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아주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낮춰진다고 합니다. 생선 기름. 그런데 오히려 생선 기름 속에 있는 술, 비소납, 다이옥신 이런 거를 오히려 먹게 됩니다. 독소를 같이 먹게 됩니다. 단점이죠. 하지만 들기름, 이것도 뭐 그런 것은 가장 안전하죠. 여기 피라미드에 가장 낮은 음식이 가장 깨끗해요. 그리고 서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아마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오메가3 종류는 김에도 가장 들어있고요. 콩에도 들어있고요. 포도에도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 먹어주면 충분합니다. 어패의 섭취를 줄이면 줄어드는 영양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패의 섭취를 줄이면 줄어드는 유독물질, 그 중에 수은입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 중에는 임신부는 참치를 아예 먹지 말아라고 했어요. 태아에 치명적이고 아주 소량에도 기본적으로 섭취할 때 태아 신경과의 악영향을 줍니다. 수은은 산업활동의 부산물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강과 바다로 들어가고 이를 플랑크톤과 다른 물고기들이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장기가 먹은 큰 물고기에는 수은이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큰 물고기를 먹는 사람은 마지막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안에 수은은 폐발을 통과해서 폐하에 전해집니다. 이때 폐하는 부양물질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임신을 못하는 그 여성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수은 수치가 다 굉장히 낮습니다. 남자들은 정자발달 참치 제기는 한국인 체내 수능과 미국 독일 5배라는 것입니다. 이틀 15년 국내 수산물 중에 수은이 얼마나 있는지 산다는 날개를 가지고 참치 좀 묻어버리고 고등어, 갈치, 오징어, 가다란 것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수은의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간 수치가 상승되고 고지혈증이 유발하기 때문에 참치 연어를 자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영화들의 영역에서 환경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중금속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 그리고 환경 호르몬 물질도 검출되었는데요. 비스페놀 A, 농약계 물질, 난연제와 과불화탄소 등이 그것입니다. 여자의 가슴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 친화적인 환경 유해 물질이 유독 가슴에 축적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풀이 품고 있는 오염물질은 자연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따라 위로 이동합니다. 상위 계체로 올라갈수록 오염물질은 더욱 농축됩니다. 동물을 먹는 사람에 이르게 되면 오염 농도는 엄청난 수준에 달하죠. 누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존재는 바로 동물을 먹는 아기였습니다. 참여했던 엄마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죠. 건강을 위해서 생선을 막 자주 먹고 했는데 그게 다 부수한 아이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보여주는 단적인 자, 농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1배, 3배입니다. 땅에 있는 거. 이게 다이옥신의 일종인데 바닷속에 일이 있었어요. 이걸 먹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250배를 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500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저도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태아가 있었다는 것을 추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농약을 많이 하더라도 거기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쓴 논문입니다. 식품을 통한 한국에 있는 식품을 통한 다이옥신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이건 미국인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인은 소고기에서 38피코그램이라는 다이옥신을 먹습니다. 유제품에서 24.1, 우유에서 17.1. 이거 두 개 합쳐보시고요. 41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유와 유제품에서 가장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은 10.8이죠? 4.1. 달걀. 호흡은 2.2, 흙은 0.8. 농산물은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생선이 미미하고, 이거 2004년에 기사예요. 2007년 기사를 보니까 갈치, 참치, 백장어, 청어, 고등어, 꼭지 전쟁이 있습니다. 자, 아까 수분하고도 좀 달라요. 지금 다이옥신하고 수분 두 가지만 나왔어요. 지금 이 세계에는요, 수천 종의 이런 독극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이옥신이 1급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옥신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식단을 갖고 분석한 거예요. 제 이름 보이시죠? 다른 교수님 갔었는데 한국인의 식단을 통한 다이옥신의 노출 추정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옴니보 식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식사입니다. 이것저것 먹는 거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달걀도 먹고.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 그램 수준 되지도 않았습니다. 고등어 100g 먹는 거예요. 손바닥 나는 거죠. 그거 하나 먹었는데 거기에서만 111이 나왔어요. 그리고 돼지, 깍두기, 소시지, 우유, 어묵, 멸치, 참치. 근데 이런 건 조금 먹으니까 조금 나오는 거고요. 이제 식물성 방어 0.2, 김 0.2, 밥 0.0. 어떤 경우에는 0.01도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참고했던 자료는 이렇게 나와요.